자, 다음은 행정법의 법원인데요. 사례에서 비례원칙은 거의 항상 씁니다. 특히 비례원칙은 거의 매일 쓰는데 특히요. 설문에서는 비례원칙 중에서 우리가 협의의 비례원칙이 뭐예요? 상당성 원칙이죠. 상당성 원칙이란 말은 뭐냐? 상당성의 원칙이란 그런 행정작용, 처분이나 행정작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상대방이 침해되는 불이익, 사익을 비교역량하는 거죠. 따라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클 때만 비례원칙을 준수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설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영업정지 처분이 너무 과하다 또는 가혹하다 또는 심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상당성 결여가 되는 겁니다. 상당성 결여는 상당성의 원칙인 비례원칙 위반 주장이 되는 거예요. 비례원칙 위반 주장이 됩니다. 설문에서는요, 이렇게 주장의 타당성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이런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가혹하다, 심하다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도 비례원칙을 항상 쓰는데 비례원칙을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례원칙을 안 써도 되는 경우는 비례원칙의 파생 법리인 이익형량의 원칙을 쓸 때 이익형량의 원칙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례원칙의 상당성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익형량의 원칙은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각각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거예요. 공익에서의 이익, 사적 이익, 공적 이익, 사적 이익 그러한 이익을 형량한다. 비교해서 형량한다. 이 이익형량 원칙이 바로 비례원칙의 상당성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익형량 원칙을 답안지에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이익형량 원칙을 답안지에 쓸 때는 언제냐? 보통은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나 직권 철회를 할 때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법조문에서 이익형량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익형량을 판단할 때는 별도로 비례원칙은 쓰지 않습니다. 자, 비례원칙 행정기본법 10조에 있고요. 첫 번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된다. 이걸 보통 적합성 원칙이라고 부르죠. 1번이 적합성 원칙. 다음,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최소한에 그칠 것. 이걸 필요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필요성의 원칙을 우리가 최소 침해성 원칙이라고도 불러요. 최소 침해성 원칙. 다음, 그러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 즉 불이익이 그 행정작용에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 즉 공익이 더 커야 돼요. 이게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상당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성의 원칙을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조문은 답안지에 꼭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 및 내용을 쓰고 소결 대신 사안의 경우라고 써도 돼요. 앞에 카테고리는 예를 써주는 거죠.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 위반 여부, 하부 목차에서 비례원칙의 의 및 내용, 소결 또는 사안의 경우입니다. 이 단어, 적합성, 필요성 대신은 이 단어를 쓰면 됩니다. 덜 침입적 수단이었고, 그리고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 대신 불이익이라고 써도 좋아요. 사익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했다, 유지하지 못한다. 유지하지 못했다면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위반된다는 걸 위배되어라고도 쓰기도 해요. 위반된다, 위배된다 똑같습니다. 통일해 놓으세요. 본인이 쓸 스타일. 제일 마지막 따라서 앞에서 논 거를 쭉 다 들어주고 요건 포섭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
예를 들면 뭐 거부 처분이면 건축허가 거부 처분은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이 사건 처분은 비례한 측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결론을 내주십니다. 다음 평등원칙은요. 평등원칙은 수험 팁으로 볼 때 평등원칙은 비교 대상에 꼭 나와요. 비교 대상에서 동일한 사안에서 아무 개에게는 10일 영업정지 처분밖에 안 나왔다. 그리고 또 평등원칙은 형평에 반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형평에 반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평이 평등원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동일한 사안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동일한 사안에서 또는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 그러면 평등원칙 위반이 됩니다. 자, 구조네요. 구평. 원룸 넓이가 9평이야. 기본 행정기본법 구조네요.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자의적 차별이라고 부르죠.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추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같게 같은 것을 다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두 문자는 동차합격입니다. 동차합. 일정한 동일사안이니까 동일사안인데 양자의 차별이 있을 것.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그리고 평등원칙의 한계로서는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법원이죠.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 4층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데 건축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행정처에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줬어요. 법령에 의하면 원래 안 되는데. 그래서 얘가 다 준비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더니 거부가 나옵니다. 건축법령에 따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서 만약에 건축허가가 됐다고 봅시다. 그랬더니 을도 동일한 사축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거부가 나오니까 야 갑은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줘? 갑에게 해준 건요. 건축 법령에 따르면 위법한 공적견의 표명이 있었던 거죠. 신뢰보호 원칙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얘처럼 나도 해줘. 이런 경우는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자,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 판단할 때 이런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설문 내용. 설문 내용과 요건의 키워드. 조문이 있으면 조문까지 써주면 이게 판결문처럼 3단 논법으로 쓰는 거예요. 3단 논법처럼. 설문의 내용, 설문의 키워드, 그리고 요건 또는 판례의 키워드. 그 다음에 조문이 있으면 조문. 설문의 내용, 판례나 요건, 조문. 세 가지를 써주는 게 포섭의 3박자입니다. 그래야 좋은 포섭이 돼요. 다음. 자기호소 원칙입니다. 자기호소 원칙은요. 얘는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신뢰보호 원칙과 자기호소 원칙이 큽니다. 왜냐하면 학설 대립이 있으니까. 자기호소 원칙은 꼭 알아둬야 될 거. 첫 번째,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이에요.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이다. 따라서 항상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기호소 원칙을 검토했더니 자기호소 원칙 위반이다. 그럼 평등원칙은 검토하지 않아요. 주의할 건 뭐냐면 만약에 자기호소 원칙을 검토했는데 자기호소 원칙 위반이 아니다. 그럼 평등원칙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기호소 원칙 위반으로 끝나버리면 평등원칙은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파생법리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1번 원칙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호소 원칙을 적용했더니 자기호소 원칙 위반이 아니야. 그러면 일반 원칙인 평등원칙을 꼭 검토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자기구속 원칙에서는 파생법리라는 거 꼭 써줘야 되고 얘도 평등원칙의 파생법리니까 수험 팁으로는 앞에서 봤던 거 동일사안, 비교대상, 그리고 형평에 반한다. 이런 것이 설문에 있으면 평등 내지는 자기구속 항상 같이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구속 원칙이 나오면 재량준칙이 있는지 꼭 찾아봐야 돼요. 재량준칙은 기본 강의에서 배우죠. 재량 영역에서의 행정규칙에 쉽게 말하면 재량 영역에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결론은 행정규칙이죠. 첫 번째 재량준칙을 꼭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설문에서 행정관행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행정관행이 있는지는 설문에서는 되풀이 시행됐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면 2000년대 이후로 이 규범이 되풀이 시행되어 왔다, 이 표현을 찾아야 돼요. 행정관행이 없으면, 자, 재량준칙이 있을 때 행정관행이 필요하냐? 판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행이 없으면 자기호소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평등원칙으로 가야 돼. 그런데 만약에 행정관행이 있어, 그러면 재량준칙을 적용한 행정관행이 있으면 그 관행에 따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관행대로 하지 않았으면 자기호소 원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호소 원칙을 찾는 게 중요하죠. 평등원칙과 동일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또는 비교 대상, 형평에 반한다. 그러면 평등원칙 또는 자기호소 원칙이 위반된다. 이때 파생원칙으로서 자기호소 원칙을 먼저 검토한다. 이 편이 일단 나와줘야겠고, 그리고 자기호소 원칙이 시험에 나오면 학설 대립이 있는 재량준칙이 있을 때 행정관행이 필요한지 이걸 물어보게 되니까 설문에 재량준칙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 행정관행이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두 개 찾는 게 핵심이야. 자, 한번 볼까요? 의민 요건은 답안지에 쓰는데 많이 쓸 건 아니에요. 포섭이 중요하니까. 자기호소 원칙이란 행정관행과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평등원칙이 파생원칙이고, 요건은 관동이, 중국의 관동지역이 있죠. 행정관행과 동일한 사안이고 관행이 위법하지 않을 것, 관동이. 이 소극적 요건은 한 개로서도 논의합니다. 사례에서는 쟁점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관행이 필요하냐? 따라서 우리가 사례에서는 재량준칙을 찾아야겠고 행정관행이 있는지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첫 번째, 선례 불효설. 선례는 앞에 있는 레죠. 선례가 쌓이면 관행이 되는 거예요. 아예 1회 선례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얘는 적어도 1회 선례는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얘는 행정관행, 즉 되풀이 시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얘가 판례죠. 과거에 얘가 다수였는데 지금 얘를 다수로 봐야 돼요. 판례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만 자기호소 원칙이 적용된다고 봤어요. 특히 판례는 이런 자기호소 원칙과 관련해서 결국 행정관행서를 취하고 있는 거죠. 행정관행. 자, 그리고 판례가 썼던 표현은 평신자입니다. 평신자. 신자 중에 평신자,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원칙에 따라서 행정은 자기구속을 받는 자기호소 원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평신자라고 썼어요.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자기호소 원칙에 적용되는 행정관행은 적법한 행정관행이어야 돼요. 당연히. 불법한 평등을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위법한 관행은 보호가치가 없어요. 따라서 관행 자체가 적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청이 오인하고 잘못된 처분을 되풀이 시행했다. 그럼 자기호소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적법한 관행이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 있죠. 위법한 관행이 아닐 것. 따라서 착오를 일으켜서 관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기관행이란 말은 예상되고 기대되는 관행인데, 예상되고 기대되는, 고도로 기대되는 관행, 이런 예기관행은 관념적 관행이에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관념적 관행. 우리 행정법에서는 이렇게 관념적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기관행을 인정할 수 없고, 행정의 탄력성을 고려할 때 탄력성이라는 건 탄력적 대응이라는 말을 쓰죠. 만약에요, 선례가 필요 없다. 선례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니까 예기관행이라는 걸 인정하자. 그러면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관행이 이미 있으니까 선례 필요 없다. 이 학설에 대한 비판은 이런 예기관행이라는 관념적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이례선례 충분설은 한 번이라도 시행하면 예기관행이 현실화된 걸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이래 설레 행정청이 구속된다면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잖아. 행정의 탄력적 수행에 반하는 겁니다. 예기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선례 불효설에 대한 비판. 다음, 행정의 탄력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래 설례 충분설에 대한 비판입니다. 한 번만 시행하면 앞으로는 그 한 번 시행한 선례에 구속을 당한다면 행정의 탄력적 수행을 져야 하는 거죠. 따라서 행정관행설이 타당하다. 설문에서 찾아야 돼요. 처분 기준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됐는지 이게 이제 설문에 있는 거죠. 몇 년도부터 계속 시행되어 왔다 이런 편. 자, 행정관행이 성립되었고 행정관행과 동일한 사안이고 관행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즉 요건에 맞게 그대로 판단하는 거야. 자, 이렇게 요건을 쓰고 요건의 키워드가 설문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재량준칙은 이게 이제 참조 조문 같은 데 있을 거거든. 재량준칙 예를 들면 고식, 훈령, 예규, 지침. 많이 나오는 게 고시, 훈령, 지침이죠. 또는 뒤에서 배우는 불형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불형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판례는 대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을 보는데 다 재량 영역이에요. 그래서 재량준칙이 됩니다. 다음 신뢰범 원칙 위반 여부네요. 신뢰범 원칙 위반 여부는 수험 팁으로 볼 때는 행정청이 질문했어. 질이라는 건 질문이죠. 질의 응답을 받았어. 응답. 답변을 받았다. 이런 응답, 행정청의 응답 같은 것이 공적견의 표명이 됩니다. 이런 공적견의 표명이 신뢰보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험 팁 1번. 질의응답이라는 건축허가 가능합니까? 물었더니 가능합니다. 이런 응답이 있었다. 허가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법령 개정이 됐어요. 법령 개정이 나오는데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와 신법 적용의 공익을 이익형량해야 됩니다. 얘는 신뢰이익은 사이익이니까 이때도 신뢰이익이 논의가 되는 거예요. 사익으로서. 세 번째는요. 처분청이 확약했을 때 허가 발령해 줄게 또는 영업제한 처분 안 할게 이 세 가지가 신뢰보호원칙을 쓰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세 가지 꼭 알아둬야 되겠고 특히 확약은 A급이에요. 왜냐면 작년 행정절차법에 입법화됐어요. 제40조의 2로 최근에 입법화됐어요.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약도 A급이다.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설문으로 가보면 12조에 있네요. 12사도의 믿음,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극적 요건이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 이걸 우리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그동안 불렀어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 다른 말로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귀책 사유라는 것은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라는 말이죠. 자, Q&A 한번 보겠습니다. 관할관청의 폐기물 처리업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례에서는 특허 재량입니다. 난지도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했다. 이건 사전결정입니다. 이번 압축 강의에서도 배우겠지만 기본 강의 등에서 한번 들어봐야 되고 나중에 뒤에 가서 배웁니다. 이런 적정 통보는 뭐냐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만한 적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통보를 해준 거예요. 사전결정도 결국 공적견의 표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의 사업, 즉 폐기물 처리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토지에 대해서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공적견의 표명을 볼 수 있겠느냐? 주의하실 게 있어요. 폐기물 적정 통보는 폐기물 허가에 대한 공적견의 뿐이에요. 폐기물 허가에 대한 공적견의 표명은 맞지만 폐기물
철협 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는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을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판례 사안을 그대로 시험에 낸 겁니다. 이게 보통 변호사 시험 2회 때 출제가 됐던 사례 문제예요. 신뢰원칙의 의미 근거, 선행조치, 이게 보통 질의응답 이런 거죠. 보호가치 있는 귀책 사유가 없을 것이고요.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요건은 일정한 공적 견해 표명이 있고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고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관계인의 조치가 있고 뭐 건축을 준비하는 행위들이겠죠. 선행에 반하는 후행행위,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거부 처분이 나온 거예요.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는 이 3번 때문에 발생하겠죠. 관계인의 조치, 땅 샀다, 건축계약 체결했다. 각각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판례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가 아닐 것을 소극적인 요건으로 삼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공적 견해 표명에 따라서 건축을 해주는 것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야만 안 된다는 것이죠. 행정기본법 12조에 근거가 있고 귀책 사유가 없다는 말은 행정처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 부정, 예를 들면 위조, 사실은폐 이런 적극적 부정이 있었거나 또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거예요.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위법 하자가 있다는 걸, 공적 견해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이런 귀책 사유는 관계인 모두로 판단한다. 수임인 등 관계인 모두. 이걸로 사례를 낼 수 있어요. 실제로 사례로 나오면 이 3번이 핵심입니다.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자, 수험 팁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중과실이라는 말은요. 중자가 현저히, 현저히. 중자라는 단어가 현저히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보통 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실이에요. 근데 현저히 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중과실입니다. 판례가 쓰기로는 약간의 주의.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알 수 있었다. 뭐를? 위법하다는 걸, 하자가 있다는 걸, 또는 손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알 수 있었는데 이런 약간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으면 현저한 주의무 위반, 즉 중과실을 봅니다. 중과실을 판단하는 팁은 첫 번째, 전문가일 때. 예를 들면 건축사라면 건축 법령을 굳이 알지 못하면 중과실로 가버려요. 전문가. 두 번째, 경험이 있는지를 설문에서 찾습니다. 이미 거기서 건축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알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런데 몰랐다고 주장하면 적어도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봅니다. 중과실은 보통은요, 형법에서는 과실과 중과실이 엄격하게 나눠지지만 민사에서의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운 개념으로 봐요. 자, 귀책 사유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포섭한 거 보세요. 설문 내용을 쓴 거죠. 을시장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요건, 공적 견해 표명이 있고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고 갑은 건축 준비를 했다. 이게 사인의 조치죠. 선행에 반하는 을의 건축허가 거부 처분. 이게 선행에 반하는 후행 처분이죠. 그래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각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다 소극적 요건까지 판단해주면 더 좋겠어요. 과거의 학자들은 이 판례가 말했던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않을 것을 한계로 논의했어요. 한계로. 그런데 판례는 소극적 요건으로 봤거든요. 인과관계에 인정되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현저히 해할 우려 이것까지 써주세요. 그냥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을시장의 건축허가 거부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에 저촉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걸 아예 이걸로 바꿔도 좋아요. 신뢰보호 원칙이 지금 한계, 학자들의 논의로 갔지만 판례처럼 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도 좋아요.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됨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갔네요. 폐기물 철협의 적정 통보는 폐기물 철협 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에 불과할 뿐
국토계획법상 계획 변경의 공적 견해 표명을 볼 수 없다. 아주 유명한 판례예요.